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이랑 소설의 서술상의 특성 살펴볼 건데 수능 특강 14쪽 같이 펴고 해봅시다. 일단은 뭐 선생님이 나눠주는 자료는 당연히 이제 수능 특강에 나온 내용들을 정리한 자료고 그거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 플러스로 선생님이 이제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을 추가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소설의 서술상의 특성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소설의 요소 한번 떠올려봐, 얘들아. 소설의 요소. 지금 뭐 떠올렸어? 지금 주로 인물, 사건, 배경을 많이 떠올렸을 텐데 그거 아니야. 소설의 3요소 하면은 일단 1번 주제, 그 다음에 구성, 문체 이렇게 세 가지를 떠올려야 돼. 근데 그 중에서 구성의 3요소, 소설 구성의 3요소가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자, 모르면은 기억하고 가야 돼. 이거 중학교 때 배웠어. 주제, 당연히 그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거, 작품에서 드러나는 거. 구성은 인물, 사건, 배경인데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등장인물의 성격이 어떤지, 인물의 행동이 어떤지, 사건, 그래서 그 인물이 어떠한 사건을 겪는지, 그리고 갈등, 어떤 갈등이 드러나는지, 내적 갈등, 외적 갈등, 있고 외적 갈등은 뭐 개인과 개인의 갈등,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있다는 거 우리 배웠어. 마지막으로 배경 같은 경우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인데 시간적 배경이 될 수도 있고 공간적 배경이 될 수도 있다. 문체는 그 작품의 쓰는 이제 작가의 서술상의 특징인데 이제 수려한 문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강건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표적으로 뭐 그런 거 만연체 이런 문체들이 나타난다는 거야.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소설의 서술상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자, 소설에서 서술이란을 보자. 서술, 얘들아, 서술이 뭔데? 그냥 뭐 쓰는 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구체적인 개념, 정확한 개념 한번 살펴보자. 사건의 내용을 언어로 나타내는 그 행위와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게 뭐지? 사건의 내용, 뭔가 사건이 일어난 그것을 언어로 나타낸 거, 그러니까 언어, 글로 표현한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이 서술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야기 구성, 그리고 이야기 전달. 구성과 전달이라는데, 구성을 한번 보자. 사건과 사건의 선후관계나 인과관계를 짜는 거, 선후관계는 앞뒤, 시간적 앞뒤,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드라마 줄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하고 쌤이 적어놨네. 봐봐. 여주랑 A라는 사람, B라는 남자, A라는 여자와 B라는 남자가 있는데 얘네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됐어. 자,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여주의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당연히 뭐 아빠랑 결혼해서 여주를 낳았겠지. 근데 이 엄마가 결혼 전에 또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해서 B라는 아들을 낳은 거야. 그래서 엄마가 같아버린 거지, 얘네 둘이가.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가 그러면은 헤어져야겠어 라는 결심을 했다라는 건데 얘들아 이것 봐봐. 이런 줄거리가 있다고 치면 시간 순서대로 매겨보자면 일단 엄마랑 어떤 남자랑 만나가지고 이 남주를 낳은 게 첫 번째겠지. 두 번째가 엄마가 그 여주의 아빠랑 결혼해가지고 여주를 낳은 게 두 번째일 거야. 그리고 여주랑 남주랑 만나서 사랑하는 게 세 번째고 그리고 마지막 헤어져가 결과겠지. 자, 이것 봐봐. 1, 2, 3, 4 순으로 시간적 순서는 이렇게 진행돼. 그래서 봐봐. 여주의 엄마가 결혼 전에 낳은 자식이 선이고 여주랑 남주랑 결혼할 것이 후인 거야. 맞지? 얘가 1이고 얘가 3이니까. 근데 인과관계를 살펴봐. 원인이 뭐야? 왜 얘네가 헤어져? 엄마가 같기 때문이잖아. 그래서 그 남주가 우리 엄마랑 같아,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이를 알게 된 여주와 남주가 헤어짐을 결심한 게 결과라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이야기 구성. 드라마는 당연히 구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구성이 사건의 선후관계나 인과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살펴보면 돼. 드라마 생각하면 쉬워. 자, 이야기의 전달. 무엇이냐?
소설에서 서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활용해서 전달할 것이냐? 일단 시점과 거리, 사건과 인물 제시 방식, 문체, 어조와 태도 등등을 취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할 것이다 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밑에서 서술상의 특성을 구현하는 요소들에서 쭉 살펴보게 될 거야. 그래서 일단은 서술이라는 것은 개념, 사건의 내용과 사건의 내용을 언어로 나타내는 행위와 그 결과인 거고, 두 가지 있댔어. 이야기 구성, 드라마 생각하면 쉽겠다. 사건의 선후관계, 인과관계 얘기하는 거, 이야기 전달, 시점, 거리 등등 이거는 밑에서 살펴볼 거라고 했어. 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넘어가 보자. 서술상의 특성을 구현하는 요소들, 자, 서술상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활용이 되나 봐. 먼저 시점. 우리 시점 너무 잘 알지? 핵심 정리 땡땡 시점, 몇 인칭 시점 이런 거 우리 항상 보잖아. 그 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자는 거야. 소설 속 인물 및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위치, 그리고 이야기 전달 방법이래. 이게 무엇인지 얘들아 표를 봐. 표를 보면 쉬워. 일단은 우리 네 가지 있어. 이거는 너네 다 알 거야.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건 진짜 알아야 돼. 중학교 때 다 했어. 일단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전지적 서술자 시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 1인칭 주인공 시점 쉽잖아. 내가 내 얘기 하는 거야. 주인공이 주인공 있을 거 아니야. 이 주인공이 내가 내 얘기 하는 거야. 나는 오늘 어디에 갔고,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내 마음이 어떻고, 그래서 앞으로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이고,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고민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거야. 자, 서술자가 작중인물이야? 맞지. 주인공이니까 작중인물이야. 그리고 인물 및 사건의 내면적 분석이 가능해? 내면적 분석은 그 사람의 심리 같은 게 분석이 가능해? 당연히 되지. 지가 지 얘기하니까 내 심리가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야. 내면적 분석 당연히 되지. 내면. 당연히 돼. 자, 그럼 1인칭 관찰자 시점 한번 보자. 자,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주인공은 아닌데 그 주변 인물이 이렇게 주인공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야. 자, 근데 1인칭 관찰자 시점. 작중인물이야? 소설자가 작중인물이야? 작중인물이지. 얘도 소설 안에 들어있어. 그래서 얘도 작중인물이야. 근데 내가 남 얘기하는 거다. 남 얘기. 주인공. 그러면은 이 주인공의 심리, 이런 상태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 수 있어? 없어. 얘는 주인공이 말한 거, 아니면 행동한 거, 그것만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외부적 관찰을 하는 거야. 3인칭 관찰자 시점 한번 볼까? 3인칭 관찰자 시점은 내가 없어. 되게 특이하지? 여기에서 나는 나타나지 않아. 그리고 아는 것이 거의 없어. 자, 누군가가 이것에 대해서 서술을 하긴 하는데 얘의 생각, 감정 이런 거 전혀 몰라. 그냥 행동, 대사에 대해서 관찰하기만 할 뿐이야. 외부적 관찰. 근데 이 서술자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의 내면적 분석이 불가능해. 그냥 진짜로 저 멀리서 그 관찰만 할 뿐이야. 그래서 아는 것이 거의 없어. 당연히 아는 것이 없겠지. 그냥 관찰만 할 뿐이니까 뭐 친해가지고 너 한번 말해봐. 거기 들어가가지고 주인공한테 그래서 너희 요새 심리는 어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는 것도 거의 없고 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야. 마지막 전지적 서술자 시점 한번 볼게. 마찬가지로 나가 없어. 얘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이 소설에서 저 멀리서 신이 있는 거야. 신이 있어서 얘가 관찰을 해. 근데 얘는 신이기 때문에 얘가 무슨 생각하는지, 또 얘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행동, 대사뿐만 아니라 각각 개인의 심리에 대해서도 모든 걸 알 수 있고, 주인공이 없는 상황에서도 다른 일들이 어떤 것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고, 주인공이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알 수 있지. 그래서 신과 같은 존재야. 그래서 모조리 다 아는 거야. 그래서 개인의 내면적 분석까지 가능한 거야. 관찰을 넘어서 내면까지 분석이 가능한 거야. 근데 작중인물 당연히 아니겠지.
작중인물 아니야. 마찬가지로 3인칭 관찰자도 작중인물 아니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어. 근데 이걸 봐봐, 얘들아. 여기 이야기 전달 방법, 서술자의 위치. 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나뉜다는 거야. 이야기 전달 방법, 인물과 사건을 내면적으로 분석할 건지, 심리에 초점을 둬서 내면적으로 분석을 할 건지, 아니면 그것을 심리는 모르겠고 외부적으로 관찰만 할 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야. 이야기 전달 방법을 통해서는. 그리고 서술자의 위치, 서술자가 작중, 작품 안에 있는지 아니면 작품 밖에 이렇게 있는지에 따라서 나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시점은 소설 속의 인물 및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위치 그리고 이야기 전달 방법을 통해서 개념 잡을 수 있고 이렇게 네 가지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전지적 서술자 시점 이렇게 네 가지 있다는 거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요거 얘들아 중요해.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알겠지? 이걸 이해해야지 우리가 작품에서 당연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았고 얘들아 심화. 이거는 심화입니다. 뭐 듣기 싫은 사람은 넘겨도 되는데 웬만하면 알고 가면 좋아. 이거를 알면은 좀 더 쉬우니까. 자, 얘들아 다음으로 이제 2번 보자. 사건과 인물의 제시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야. 사건이나 인물을 전달하는 서술자의 말하기 방식에 따라서 구별이 된대, 이게. 자,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한번 볼게. 첫 번째, 말하기. 그리고 두 번째, 보여주기라고 되어 있는데 telling, showing이라고도 해.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말하기는 직접 제시인 거고 보여주기는 간접 제시라고 생각을 하면 돼.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 말하기, 직접 제시 방법이야. 자, 말 그대로 서술자가 사건, 인물의 성격, 그리고 상황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하고 요약하고 논평하는 방법을 바로 말하기라고 한대. 그래서 서술자의 목소리가 직접 드러나. 즉, 서술자가 대놓고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근데 그에 비해서 보여주기, 즉 간접 제시 방식은 개념 볼게.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이나 심리, 사건을 묘사한대. 묘사에서 인물의 성격이나 상황을 제시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서술자의 목소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묘사, 그리고 대사 등을 통해서 알아서 판단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자,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 혜진이가 자, 어떤 소설 속에 혜진이라는 등장인물이 있다고 치자. 근데 이 혜진이가 착해.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 능력이 뛰어나. 그리고 뭐 단호하기도 하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예를 들어서 직접 제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혜진이는 착하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판단 능력이 뛰어나고 무례한 사람에게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해. 직접 설명을 하는 거야. 혜진이의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뭐 어떠한 상황이 있다고 치자, 상황. 그럼 상황이 있으면은 혜진이한테 이 상황은 굉장히 부정적이다 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근데 그에 비해서 간접 제시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직접 제시는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 착하다, 판단 능력이 뛰어나다, 단호하다. 근데 간접 제시는 그런 게 아니라 묘사를 하는 거야.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혜진이가 뭐 판단 능력이 뛰어난 그 상황을 제시를 해주는 거지, 묘사를 해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치자. 소설 속에서 지금 혜진이가 함정에 빠진 거야. 함정에 빠졌어.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어떡하지 하면서 그냥 되게 당황만 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사람들은 당황해. 근데 혜진이 혼자 다른 사람들한테 자, 침착하세요, 여러분. 자,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놓이게 된 원인은 이러이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어떠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누구는 뭐 하세요? 저거는 뭐 하세요? 나는 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을 묘사를 해준다는 거야. 또는 대사를 통해서 전달을 한다는 거지. 아까 같이 누구는 뭐 하세요? 누구는 뭐 하세요? 자,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감정에 너무 빠져가지고 이성을 잃으시면 안 돼요. 라는 대사를 통해서 지금 혜진이가 판단 능력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묘사와 대사를 통해서.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야. 직접 제시는, 즉 말하기는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간접 제시는 묘사, 대사를 통해서 제시를 하는 것이 바로 보여주기, 간접 제시라고 한다는 거야. 자, 개념을 살펴봤지. 그러면 장점과 단점을 한번 각각 살펴볼게. 말하기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자. 먼저 장점. 오해 없이 독자에게 전달 가능하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대놓고 혜진이는 착하고 단호하고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제시를 했잖아. 그러니까 독자는 아, 그렇구나. 혜진은 착하구나. 혜진은 판단 능력이 뛰어나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지. 그리고 서술 시간이 절약된다. 아까 쌤이 지금 직접 제시를 설명할 때랑 간접 제시를 설명할 때 똑같은 상황을 설명하는데 간접 제시를 설명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소요했잖아. 왜냐면은 직접 제시 같은 경우는 말 한마디로 끝날 것을 간접 제시는 묘사, 대사 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상황을 보여줘야지 그 인물의 성격이나 아니면 상황, 사건들이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점이 있는데 그래서 직접 제시는 서술 시간이 절약이 가능해. 자, 근데 단점을 한번 볼게. 단점은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을 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서술자가 대놓고, 자, 봐봐. 혜진이는 착해. 라고 얘기를 하면은 독자는 그렇구나. 아,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혜진이가 착하긴 착한데 어떤 식으로 착할까? 아니면 단호하긴 단호한데 어떤 상황에서 단호할까? 이런 상상력이 제한이 된다는 거지. 그냥 딱 틀을 잡아줘 버리니까 독자는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 보여주기는 이거랑 반대겠지. 한번 보자. 장점 먼저 볼까? 자, 장면이 보이는 것 같은 생생한 느낌, 뭔가 묘사, 대사가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아, 독자들은 그걸 상상하면서 아, 생생하군 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한편의 극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야. 근데 그에 비해서 단점을 한번 살펴볼게. 단점은 독자들이 작가가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혜진이가 이렇게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누구한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게 누구한테는 굉장히 판단 능력이 뛰어나고 냉철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싸가지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받아들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작가가 의도했던 거는 냉철하다라는 캐릭터인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뭔가 예의 없고 무례하고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건과 인물 제시 방식으로 1번 말하기, 텔링, 직접 제시라고도 하고 2번 보여주기, 즉 간접 제시, 쇼잉이라고도 한다는 거. 요거 두 개 살펴봤어, 얘들아. 요거 기억해야 돼. 우리가 소설, 서술에서 직접 제시로 쓰이는지 간접 제시로 쓰이는지에 따라서 인물이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굉장히 달라지거든. 그래서 요거 두 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문체에 한번 넘어가 볼까? 얘들아, 문체가 뭐냐? 개념 한번 살펴볼게. 작가가 언어를 구사하는 개성적인 방식이라고 하네. 보자. 언어를 구성하는 개성적인 방식. 너네 글을 한 번씩 다들 써봤을 거 아니야? 근데 글을 쓰다 보면은 되게 신기한 게 사람마다 글을 쓰는 게 좀 다르다? 말하는 것도 말투가 있듯이 글에도 그런 말투처럼 글의 문체가 있는 거야. 말투와 문체라고 쉽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 글을 쓸 때 누군가는 굉장히 문장을 짧게 쓸 수도 있어. 근데 누군가는 문장이 굉장히 느려가지고 길게 쓸 수도 있어. 너네 자소서 쓸 때 생각해봐. 특히 이제 자소서 쓸 때는 문장을 짧게 써야 돼, 얘들아. 우리가 누군가한테, 이거는 정말 그냥 깨알 팁인데, 누군가한테 보여주는 글을 써야 될 때, 나를 소개하는 글을 쓸 때는 문장을 짧게 써야 돼, 무조건. 근데 정말 너네가 많이 하는 실수가 문장에 따옴표가 없어. 마지막 마침표가 없는 거야, 마침표가. 두 줄이고 세 줄이고 네 줄이고 그냥 뭐뭐 하고 저는 뭐뭐 했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감정을 얻었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험을 얻었고 계속 반복된단 말이야. 끊어지지 않고 계속 쉼표만 사용하면서
그러면은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장이 이렇게 길어지잖아. 그러면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그래서 얘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지? 아, 얘가 무슨 말을 했더라? 아, 잘 안 읽히는데? 아, 글이 너무 깝깝하다. 이런 생각을 받아. 그래서 너네가 자소서를 쓸 때는 무조건 말을 짧게 끊어서 해야 돼. 적어도 A4용지 한 줄 반 이상이 넘어가면 안 돼. 그게 바로 포인트야. 그게 이제 읽는 사람이 훨씬 더 가독성 있게 읽을 수 있는 팁인 거지. 여튼 근데 이제 소설 같은 경우는 이 문장을 길게 썼을 때 더 수려한 면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글들이 있기는 해. 그래서 문장을 짧게 쓰느냐 길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미사여구를 막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정말 그 사실만 적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러면 또 그 두 개가 달라지겠지. 여튼 개인 작가에 따라서 언어를 구사하는 개성적인 방식이 바로 문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체의 기능이 무엇인가? 당연히 개성적인 방식이라 그랬으니까 작가의 개성을 나타내겠지. 그리고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한다고 한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볼게. 그리고 세 번째, 소설의 미적 특질이 드러난다는데, 미적 특질은 말 그대로 그냥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도 굉장히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아름다운 글로 이제 찬양받는 게 예찬 받는 게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의 그 이제 달밤 아래 달빛이 비친 메밀꽃밭에 이제 흐드러지게 하얀색이 막 넘실거리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문체, 그런 것이나 아니면은 1964년 겨울,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이제 김수목 작가의 작품에서 보면은 그 앞에 굉장히 긴 문장이 나와. 정말 끊어지지 않고 긴 문장이 나오거든. 근데 그게 일부러 의도하고 썼던 거야. 왜? 왜냐면은 그 1964년 겨울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제 이때가 독재 정권 시절이잖아. 그리고 이제 막 산업화가 막 몰려오고, 그때의 이제 서울에서의 젊은이들, 그리고 이제 뭔가 산업화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소시민들의 그 갑갑한 심정을 일부러 표현하기 위해서 끊어지지 않고 길게 느려지는 그런 글을 쓴 거야. 이게 의도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소설의 미적 특질도 드러낸다는 거야. 자, 작품 주제를 형상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 얘들아. 문체가 주제를 형상화하기도 하거든. 자, 예를 한번 보자. 얘들아, 조국 독립을 외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시인들이나 아니면 소설가들이 조국 독립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뭔가 굉장히 이제 묘사 위주 아니면은 아름답게 꾸며낸 그런 것들을 이제 쓰는 것보다는 우리는 조국 독립을 해야만 합니다 하고 굉장히 강하게 쓰는 게, 그런 문체를 쓰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 뭐 마찬가지로 뭐 세조 반대한다 이런 거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런 것을 쓸 때는 문체가 적용을 받는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아까 1964년 겨울,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작품에서도 지금 앞에 굉장히 긴 문체를 쓰면서 일부러 의도한 거지. 그 갑갑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문체를 활용했다는 거. 그래서 작품 주제를 형상화하는데도 문체가 큰 역할을 한다는 거 우리가 살펴봐야 돼. 자, 여기까지 우리 문체 살펴봤어. 문체의 개념 뭐라고? 작가가 언어를 구사하는 개성적인 방식이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 가서 가장 포인트로 살펴봐야 되는 게 작품 주제를 형상화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어조와 태도, 이거는 이제 시에서 본 거랑 비슷해. 자, 특정 인물이나 작중 현실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가 어조를 통해 나타난다. 어조는 말투라고 했지. 근데 그 어조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특정 인물이나 작중 현실에 대한 배경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 말하는 사람의 그럼 이제 바라보는 시각 같은 게 어조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야. 그래서 종류가 뭐 반어적, 풍자적, 냉소적, 비판적 쭉쭉쭉쭉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야.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작중 현실이겠지. 거기에 대해서 작가는 한국인이 쓴 거야. 자, 조국 독립을 염원하는 독립운동가가 쓴 글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작가는 이 작중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겠어? 굉장히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이렇게 바라보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되게 우리가 연애소설이라고 생각해보자. 근데 여기서 주인공이 B라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근데 이 A라는 주인공이 서술자야. 그러면은 아까 시점에서 뭐겠어? 1인칭 주인공이겠지. 만약에 얘가 주인공이라면은 얘가 그냥 짝사랑이었고 B는 뭐 누군가랑 다시 이어진다 하면 얘네가 주인공이라면 이건 1인칭 관찰자겠지만은 얘네 둘이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택할 거야. 서술자가 나니까. 근데 얘가 B에 대해서 서술을 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서술을 해. 그러면은 특정 인물이겠지. 특정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가 어조를 통해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때의 어조는 어떤 걸까? 비판적 냉소적이야? 아니야. 굉장히 뭔가 사랑하는 애정이 드러날 거고 호의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런 어조가 드러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조와 태도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작품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류?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단어 있으면 네이버에 검색해서 찾아보고 그러고 나서 그래도 모르겠으면 쌤한테 질문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소설의 서술상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학습했다고 가정하고 뭐든지 진도를 나갈 테니까 꼭꼭 제발 등교 개학 이전에 듣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해도 듣는 애들만 듣고 있겠지. 그치만은 여러분 이거 들어야지 우리가 기초를 잡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걸 수능 특강에 나온 것을 위주로 살펴봤는데, 쌤이랑 같이 심화 한번 살펴볼게, 심화. 자, 이거는 듣고 싶은 사람만 들어도 되긴 하는데, 뭐, 모두 다 들으면 좋긴 하지. 그래도 일단 살펴보자. 근데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쌤 그 필기 중에서 고칠 부분이 있어. 여기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는 1인칭 주인공 시점에 가깝다로 변경해줘. 멀다 아니야. 가깝다로 변경을 해주세요. 자, 고쳤나요? 쌤이랑 같이 그러면 한번 볼게. 얘들아, 지금 우리가 거리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근데 누구와의 거리냐면은 독자랑 서술자랑 인물 간의 거리를 이렇게 살펴볼 거야. 그러면은 우리 시점 배웠잖아, 시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시점이야. 1인칭 주인공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그리고 관찰자 1인칭 시점, 1인칭 관찰자, 3인칭 관찰자 시점, 그리고 그 각각의 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쌤이 그림을 그려놨어, 밑에. 요거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보자. 먼저 첫 번째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자, 요거 살펴볼게, 쌤이랑 같이. 자, 먼저 독자랑 서술자랑 인물이 있어. 근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얘들아, 주인공이 나랬지. 주인공이 서술자라고 했잖아. 그래서 서술자가 곧 인물이야. 주인공. 그러면은 서술자랑 인물 거리는 어떨까? 가깝겠지. 나잖아. 얘가 곧 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둘이는 가까워. 그러면은 서술자와 독자 간의 거리를 한번 볼게. 자, 내가 내 얘기를 막 독자한테 막, 나 오늘 뭐 했고, 뭐 했고, 내 감정 상태는 어떻고,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러면 독자는 당연히 서술자에 대해서 신뢰감과 친근감을 가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 그리고 이제 인물 주인공 나가 독자한테 이제 직접 체험한 이야기를 하잖아. 내가 오늘 뭐 했어? 뭐 했어? 하면서 나 오늘 이런 경험했다? 근데 내 감정이 이랬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독자와 인물 간의 거리도 가까워. 자, 여기까지는 얘들아, 쉬워.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들이야. 근데 지금부터 어려워. 한번 볼게. 자, 이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한번 볼게. 자, 여전히 독자, 서술자, 인물이 있다. 근데 여기서 전지적 작가 시점은 어떤 존재를 했어? 신과 같은 존재를 했어. 그래서 인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지.
그렇기 때문에 인물과 서술자의 거리는 어떨까? 가까워. 다 알거든, 서술자가. 그래서 둘이는 가까워. 그리고 독자한테도 서술자가 아까 1인칭 주인공 시점과 마찬가지로 다 얘기를 해주잖아. 자, 그래서 얘의 감정은 어떻고 얘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고 주변 인물들의 감정도 어떻고 하고 다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가깝지. 자, 이게 어려워. 근데 독자와 인물 사이가 멀대. 아까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는 내가 내 얘기 하니까, 인물한테 내 얘기 다 전달하면 가까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다르게 봐야 돼. 서술자랑 인물이랑 다르지. 자, 그러면은 독자는 인물에 대해서 서술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야. 아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인물이 곧 서술자였기 때문에, 인물이 직접 독자한테 얘기를 한 거라면 지금 이거는 인물과 서술자는 분리되어 있어. 근데 서술자가 모든 걸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인물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줄 뿐이었어. 그래서 둘이 가까웠던 거고. 근데 얘들아, 만약에 너네가 A라는 친구가 있다고 치자. 근데 얘랑 B라는 친구가 있어. 그리고 너네가 있어. 근데 만약에 A라는 친구가 되게 얘 좀 그냥 평소에 아무 생각 없는 같은 반 친구야. 근데 B가 막 A에 대해서 막 하나부터 열까지 쟤의 키, 몸무게, 그다음 외적인 것부터 내면 상태. 그래서 A는 요새 어떤 연예인한테 관심이 많고 최대 고민은 무엇이며 집안 사정은 어떠어떠하고 이거를 너한테 다 얘기를 해줘. B가. 그러면은 너네는 A에 대해서 이미 다 파악하게 되겠지. 그래서 A가 궁금하겠어 더? 더 궁금하지 않은 거야.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야. 굉장히 이제 너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자, 뭐 남자든 여자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고 쳐. 근데 너네가 관심을 가지는 거야, 얘한테. 근데 A가 투머치 인포메이션을 뿌리고 다니는 애야. 그러면 얘의 신비주의가 없어지겠지. 그래서 얘의 그런 모든 정보를 듣다 보면 환상이 깨지기도 한단 말이야. 그럴 때 너네는 굳이 쟤네가 나한테 정보를 뿌리는데 내가 쟤를 파악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갖지 않아. 그래서 독자는 인물에 대해서 더 이상 서술자가 다 얘기를 해주잖아.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깊게 파내서 탐구하려는 그런 시도를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독자와 인물 사이 거리는 멀다는 거야. 자, 이거 기억해. 그리고 나서 마지막 관찰자 시점. 자, 서술자는 인물을 어떻게 한댔어? 그냥 객관적 서술, 관찰만 한다고 했어. 그냥 보기만 하는 거야. 얘의 심리 상태 몰라. 그냥 얘의 행동, 그것도 내 눈앞에서 하는 행동들 정도만 묘사를 할 수 있는 거야. 1인칭 관찰자 시점 같은 경우는. 근데 얘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그냥 관찰만 해. 그러면은 얘네의 거리는 어떨까? 멀겠지, 당연히. 자,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 서술자가 독자에 대해서 딱히 독자에게 인물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해줘. 별로 정보를 안 줘. 그러니까 당연히 거리가 멀겠지. 근데 여기도 봐봐. 근데 지금 독자가 그럼 가지고 있는 정보가 뭐야? 지금 서술자가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얘는 깝깝하잖아. 내가 지금 이 A가 마음에 들어. 쟤한테 막 관심이 막 있어. 그래서 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데 쟤가 너무 신비주의야. 막 학교하면 맨날 집에 가고 그다음에 뭐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우리 A랑 같이 놀자 했는데 쟤는 막 학원 간다고 안 온대. 그러면 이제 나는 쟤에 대해서 인스타 같은 것도 안 해. SNS 염탐할 수도 없어. 그러면 나는 A에 대한 환상이 더 깊어져 갈 거 아니야. A가 너무 궁금해서 얘를 막 진짜 행동 하나하나를 막 관찰할 거 아니야. 제가 뭐 휴대폰은 뭐 쓰나 아니면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걸 한단 말이야. 우리는 얘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을 해.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독자는 서술자가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인물에 대해서 더 깊이 관찰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살피는 거야. 그래서 거리가 가깝게 보인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 서술자가 독자한테 다 얘기해 주니까 가깝지. 독자와 인물 간의 거리, 인물이 곧 서술자라고 했지. 지가 지 얘기 다 해주니까 가깝겠지, 거리. 그리고 마지막 서술자와 인물 간의 거리는 또 가깝겠지. 맞지? 내가 서술자가 인물이니까. 자, 그럼 전지적 작가 시점. 자,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는 가깝겠지. 모든 걸 다 얘기해 주니까 신이기 때문에 서술자는. 근데
이거 먼저 하자. 서술자와 인물 간의 거리를 먼저 할게. 자, 서술자와 인물 간의 거리는 가깝겠지. 왜? 서술자가 신이기 때문에 인물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서 가까워, 거리는. 근데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는, 자,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니까 다 얘기를 해주잖아. 그래서 독자는 굳이 파악할 필요가 없는 거야. 신비감이 없어. 쟤는 그냥 TMI야. 그래서 너무 모든 걸 다 설명을 해줘. 그래서 거리가 멀다는 거야. 관찰자 한번 볼게. 자,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 어떻지? 서술자가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아. 그냥 딱 있었던 일? 그냥 일부분만 얘기를 해주니까 독자나 서술자의 거리는 멀어. 근데 서술자와 인물 먼저 볼게. 서술자와 인물 간의 거리도 어때? 지금 서술자가 객관적인 서술, 그리고 관찰만 하고 있잖아. 그래서 거리가 먼 거야. 근데, 자, 그래서 정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신비주의야, 신비주의. 그래서 독자는 인물에 대해서 막 파고 싶은 거야. 너무 막 열심히 관찰해가지고 알고 싶은 거지. 그래서 거리가 가깝다. 자, 여기 쌤이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뭔 말이냐면 하고, 남이 주인공 얘기 다 해줘. 그럼 내가 굳이 걔를 열심히 파악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남이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줘. 그러면은 아, 저게 뭐지? 하면서 되게 유심히 살펴보는 거야. 우리가 스포를 알고 봤을 때, 영화든 드라마든 스포를 알고 봤을 때 굳이 안 살피잖아. 그냥 아, 저게 나오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지. 근데 우리가 스포고 뭐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이제 막 긴장감, 박진감을 가지면서 저게 뭘까, 반전이 있을까를 집중하면서 보면은 굉장히 유심하게 살피게 되잖아. 그래서 그것이다라는 것이야, 바로. 그래서 주의할 곳이 바로 여기 두 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합니다. 독자와 인물 간의 거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심화 완료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는 친구들 모두 너무 고생 많았어요. 자, 오늘도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